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그리고 유가족들께 마음으로부터의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구시 국정감사와 관련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김동훈 대구 경북 인의협 진료사업국장으로부터 의대 정원 논의와 관련된 쟁점,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정감사 시즌이지요. 오늘은 대구에서 열린 국정감사 뒷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23일이지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는데 이때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대구 퀴어 문화축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우리도 다루었던 바 있던 도로 점령 허가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6월 달에 대구에서 열린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서 경찰과 대구시가 충돌한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준비된 자료 그림을 보시죠. 6월 18일 김철우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도로 위에 연좌 연항을 왜 하시는 거예요? 소통을 막으신 거잖아요. 밀고 밀리는 몸싸움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타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버스는 통행을 제한해놓고 시민의 발음 묶어놓고 불법 도로 점거하는 트럭은 진입시키는 행위는 이거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거죠. 책임 물을 겁니다.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자 대구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홍 시장이 대구경찰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퀴어 축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도로 사용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는데 대구시가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대집행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도 무시하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고. 6월에 있었던 이 사태를 두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령에 관한 법원의 판례와 또 법제처의 해석을 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막을 권한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10월 23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감 시작과 함께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지난 6월 대구 퀴어 문화축제 때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 문제를 꺼냈습니다. 대구시가 도로 점용을 문제 삼으며 행정 대집행에 나선 건 공무집행 방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할경찰서장이 판단하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홍 시장은 지자체도 권한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자치단체장은요, 이거하고 별도로 도로 점용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법 해석 차이는 발언 시간 내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례도 법제처의 해석도 경찰의 입장도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시장님만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은 홍준표 시장의 마지막 발언, 법은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건데 조정훈 기자, 이건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홍준표 시장은 자기는 퀴어 축제를 반대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였던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집회 제한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회는 불법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용해인 의원이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잘한다. 이 발언은 내가 검사 출신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법은 내가 당신보다는 더 잘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도 집회를 하면 허용을 해야 되느냐.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되는 도로가 대구에는 9곳이 있는데 그곳을 조명을 하려면 시장이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이 논란이 결국 퀴어 축제에 둘러싼 이 논란 대구 경찰청 국감으로 역시 주제가 이어졌는데요. 이태우 기자. 네. 방금 지적했던 용해인 의원이 당시 충돌 당사자 중에 반대편 한 사람이죠. 네. 대구 경찰청에도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그 물리력을 써서 집회를 방해했다면 이게 집시법 3조 위반이 아니냐며 추궁했습니다. 혹시 이 신고된 집회에 그 중간에 조정하거나 또 제한 통보할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라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던 그 문화축제를 방해했고 또 법을 편의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행정 대집행을 시행하려고 하고 또 경찰과 대치하는 등 그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까지 방해하게 되었다면서 홍 시장을 집회 방해 혐의로 수사한 적이 있느냐고 캐물었습니다. 네, 김수영 경찰청장은 적법한 시위라면 거기에 사용하는 물건은 도로조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제한된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도로조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건은 그때 당시에 그 무대 차량이었습니다. 무대 차량이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더라도 그 조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또 대구시 행정 집행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렇지만 고소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해석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또 직접 뭐 고소를 한다든가 인질하기는 기관 간에 좀 갈등 관계로. 네, 보통 집회 현장에서 충돌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그 영상에서도 대구시 공무원과 또 경찰이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구경찰청장은 이렇게 해서 인지 수사를 했을 때 기관과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시민단체에서 홍 시장을 고소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다시 고소가 들어온다면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정감사 현장 보셨지만 국정감사에는 여당 의원도 있고 야당 의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와서 하는데 이 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 쪽의 입장을 좀 지지하는 발언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반대쪽에 질문도 좀 있었겠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태우 기자, 대구경찰청장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일단 그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편에 서서 질의를 했습니다. 짧은 동영상 보시죠. 대구시에 이어 열린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번엔 집회를 보호하려 대구시와 충돌한 경찰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경우에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최초의 경찰청 입장은 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또 명백한 위해가 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죠. 결국 이것은 대구시의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신고가 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또 도로 점령이 무한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김수현 경찰청장은 집회 신고서를 수리할 때에는 집회 금지 통보를 하거나 또는 제한 통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동성로 집회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었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대구경찰청의 대응이 적법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대구경찰청 국감에서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내용 말고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쟁점, 또 다른 문제가 다뤄졌다는데요. 그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신속한 수사 왜 안 되고 있냐고 물었다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였는데요. 홍 시장이 대구 공식 유튜브를 활용해서 자기의 개인 홍보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또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해식 의원은 보통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 경찰 수사 규칙에 3개월 안에 끝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만은 경찰이 계속 질질 끌고 있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네, 역대 시장 가운데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도 가장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시장이었고요. 또 한 정당의 대표도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식 의원은 경찰 기소 의견으로 이미 송치 방침을 정했지만 홍 시장이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최기상 의원도 경찰이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구시를 지난 6월에 압수수색을 했었고 또 지난 9월에는 다른 공무원에 대한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신속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수현 경찰청장은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압수수색한 문건이 많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석 작업이 끝나면 피해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들 비위 문제 역시 질책받았다고 하는데 조정훈 기자, 징계받은 경찰이 굉장히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징계를 받은 대구시 경찰관이 모두 14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성비위가 3명, 음주운전 사건이 3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 간부의 주택가 음란 행위와 또는 순찰차 사적 이용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내년 총선 관련해서 생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대구시청을 옮기는 문제를 두고 달서구 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판 의원이 굉장히 신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했던 전 시장, 권영진 전 시장을 저격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김용판 의원은 달서구에 있는 두리정수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대구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5개의 공용용지를 팔아서 대구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서구민에게 속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 1,400억 정도의 돈을 모아뒀었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른 용도로 다 써버렸다면서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자기가 가슴이 매우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용판 의원이 권영진 전 시장을 이렇게 저격을 한 것은 권영진 전 시장이 달서구 병에 출마하겠다라고 최근에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인데요.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날을 세우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권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은 6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두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동안 홍준표 시장의 눈치만 살피다가 신청사를 무산시킬 위기에 빠뜨렸던 김용판 의원이 이제 와서 자신의 지역구에 신청사라는 큰 선물을 안겨준 전임 시장을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건립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비열한 짓이다. 이분 참 나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 대구시 국감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꼭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생방송 중계 혹은 생중계 방송입니다. 다른 지역 국감은 집에서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대구시만은 이태부 기자 그렇게 못했다는데 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참여연대가 논평을 냈는데요. 그 국회에 한번 물어봤답니다. 왜 대구에서는 이 국감을 집에서 볼 수 없느냐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국감은 국회에서 중계를 하고 국회 밖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생중계를 하면 국회에서 중계를 할 수 있는데 대구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대구시에 다시 연락을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대구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겁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리를 비웠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참 황당한 답변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 국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북대학교 국감 교수 채용 비리 문제로 집중 포화를 맞았다죠, 조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교수 채용 비리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교수 채용 비리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경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를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또 음악학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역시 비판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파렴치한 적폐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수 채용 비리는 적폐 중에 적폐로 그 수장은 물러나야 된다 이러면서 홍원하 총장의 퇴진까지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병수 의원은요. 강은희 교육감이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IB 교육,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을 두고서 고등교육 과정에서 너무 난이도가 높고 또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면서 학생들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인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2019년부터 약 100억 원이 투입됐다면서 이 IB 교육을 하지 않는 다른 학교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덕구 의원도 우리 공교육을 하는 대신에 굳이 남의 나라 교육을 가져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요즘 세입 세수도 좋지 않은데 IB 전도사가 되어서 그 IB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대구의 국정감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 준비하신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대책 그리고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의대의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맡고 계시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동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모시고 항상 이 의료 문제 얘기할 때마다
참 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 답을 찾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로 동결이 됐는데요. 3,058명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일단 전체적인 세부 사항을 짚어보기 전에 의대의 정원이 좀 더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지금 지역에서 특히 의료원에서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현재 전국에 35개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23개 정도가 전문의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대구의료원만 해도 전문의 선생님 9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위 생명을 다루는 응급을 다루는 그 필수 의료라고 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아산병원에 간호사 선생님이 뇌출혈이 발생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저희가 개두술이라고 머리를 열어서 뇌출혈을 수술하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까지 가셨다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에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2분밖에 안 계셨는데 비단 그 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병원들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공공의료 분야, 그다음에 필수 의료 분야에서 붕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원이 의대 정원 자체가 증가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한다는 방침은 밝혔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느 그 숫자 어느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OECD 국가들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한 3.7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의사 선생님들을 빼면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1.7명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 그러면 의대 졸업생을 따져 보면 그럴 때는 10만 명 기준으로 하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졸업생이 OECD 국가는 13.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2명밖에 안 돼서 절반 수준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있는데 얼마 안 남았죠.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약 2만 7천 명 정도나 부족할 거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명이 딱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1,000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네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의사분들한테 미움받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거는 10년, 15년 또는 그 이상 우리 후세대들의 건강과 생명을 고민하는 문제니까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공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 그다음에 문제는 이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숫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늘리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방향일까요? 네, 정말 얼마나 느리냐보다는 어떻게 느리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의료 공백이나 그다음에 필수 의료,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대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의대 증원이 된다면 지금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니 의대라는 얘기는 정원이 50명 이하인 의대를 말하는데요. 그 의대의 정원을 다른 의과대학처럼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리는 그런 의대 증원이 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대 중에는 사립대학 의대도 많고 상당히 많은 숫자는 수도권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의과대학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단순히 증원하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 쏠림, 지금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재벌이 운영하는 그런 큰 병원들이 정원이 작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정원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계속 했었는데 그냥 민원 해결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증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증원이 돼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의 여력이 있는 국공립 의대 중심의 그런 의대 증원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방향은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의료를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필수 의료 인력, 공공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그러려면 국공립대 중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새로운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 증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내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의대 학생들이 이 전공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피과가 있고 이제 인기과가 소위 있지 않겠습니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순으로 이렇게 나름 순위가 있다고 하는데 기피과도 있고 기피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뽑고 있는 의대생들마저도 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는 가지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지방에는 지원도 하지 않고 다 몰려서 수도권으로 전공의가 수련하는 과정도 모으기도 쉽지가 않다. 이렇다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인턴 레지던트 수련도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5년 동안 병원에서 힘들게 수련하는 것보다는 피부 미용 같은 것을 배워서 개원하면 더 빨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의대를 졸업하면 군 복무 대신에 시골 오지 농어촌으로 가서 이렇게 공중보건의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뭐 한 10년간 1,000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왜냐하면 36개월 정도 복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군 복무가 18개월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현역으로 복무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워라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 자기 일과 삶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은 꼭 의대생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힘은 적게 들고 수입이 많은 일과 정말 힘드는데 수입이 적은 일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얘기했을 때 당연히 지금 그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사의 직업적 가치 또는 직업 정체성 같은 것을 이렇게 롤 모델이 되어주지 못한 저 같은 사람에게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대 증원을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만 늘리게 되면 오히려 피부 미용하는 의사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협회는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배치가 이상한 불균형 상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자체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증원 필요 없다. 충분하다 의사는. 중요한 것은 이 불균형된 배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배치 문제라고 말하는 의사협회가 말하는 배치 문제 어떤 겁니까? 네, 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고 배치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응급실을 이렇게 찾지 못해서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응급 환자를 받았을 때 배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소아 환자들은 야간에 지금 진료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종합병원 중에도 야간에 소아 환자를 보지 않는 병원들이 있고 그래서 뭐 오픈런이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기가 아프면 가서 접수부터 해야 되는 이런 고통을 국민들이 겪고 있고 전국에 지금 의사가 없는 보건소, 보건지소, 물론 농어촌이겠죠. 한 344곳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인구가 줄더라도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의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외국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독일 같으면 올해만 의대 정원을 5,000명 늘렸고요. 영국 같으면 2021년에 그 전해에 비해서 의대 정원을 2배를 늘렸습니다. 전부 인구 대비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 4배 정도의 의대 정원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당장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사협회에서 교수님 배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지 혹시 뭐 논리적으로 설득된 바가 있어야지 네. 뭐 주장이라고 이렇게 토론도 가능하고 한데요. 의사협회에서 이 배치 이거는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 네네. 배치만 잘하면 된다. 잘 배치하는 게 어떤 거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뭐 뚜렷한 대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사를 늘리면 전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보험 재정에 좀 부담이 그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배치의 문제도 의사가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된 이후에 배치의 문제지 지금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네. 의사 수를 일단 늘려놔야지 그 이후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또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증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닥쳐올 어떤 그 위기를 생각했을 때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요. 의사협회하고는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체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서울 쪽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의사 부족 혹은 의대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다들 말씀 그렇게 하시죠. 큰 병이 있으면 서울 가서 치료받는 게 맞다고.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왜 간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암 환자들이 주로 많이 가시는데 큰 병이 걸리면 제일 좋은 병원, 제일 치료를 잘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텐데 일단 병원 규모를 보면 지역의 병원보다 엄청 크고 의료진이 엄청나게 많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도 서울 쪽에 특히 빅5 병원에 많으니까 가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서울 빅5 병원도 지금 무한 경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거기 수서역에 셔틀버스를 배치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끼리도 경쟁이기 때문에 지방 환자를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보면 저희들이 치료 성적, 특히 위암이라든지 뭐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치료 성적을 보면 대구 지역 상급 종합병원하고 그런 빅5 병원이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는 사실은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서울을 오가면서 상당히 그 수술 시기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나빠져서 지켜보고 있을 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서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왜 서울을 가는지 여쭤보면 왠지 지역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할 것 같다. 실제로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런 어떤 고난의 상경 치료를 좀 줄이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기에는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 쪽에 수도권 병원 갔다 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 빅5 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지역 의사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다. 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는 말씀을 또 이래야지 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왜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지역의사 부족하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그나마 지금 현재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교수님 보시기에 지역의사 부족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제안하고 싶은 방식은 어떤 겁니까? 네.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지역의사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있는 국공립 병원에 의과대학에 전형을 따로 지역의사 전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선발하고 그 학생들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다음 수련 받는 동안 그건 국가와 지방 정부가 모든 부담을 해줍니다. 해주고 그다음에 전문의가 된 이후에 10년에서 15년 정도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뭐 일본이나 선진국에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도 이런 지역 의사 제도를 반드시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지역의 학생들을 의과대학에서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 연구 결과를 봐도 지역의 의대생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실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 학생들인데 졸업하면 다시 다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 의대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의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입시부터 관리를 해서 수련하는 과정, 그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등록금을 안 받고 지원을 해주고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현실적으로 수련을 가능하게 한 다음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년간 그 대신 의무 공부를 하게 하는 형태로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공공의대라는 거는 교수님 지역 방금 말씀하신 거 어떤 차이가 있죠? 지역에서 그냥 국가가 다 그 등록금부터 수련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 수련 기간 동안에 일정한 생활비까지 다 부담하는 그 방식과 국공립대학이나 사립의대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공공의대는 어떤 개념이 다른가요? 아니, 국가와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했듯이 지금 필수 의료, 특히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 의료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의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공공의대는 국가에서 세우는 의과대학이 사관학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한 300에서 500명 정도 신입생을 뽑는 공공의대를 우리나라 한복판인 세종시 같은 곳에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교육은 어디서 하고 수련은 어디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국립중앙의료원도 있고요. 국립암센터도 있고 일산에 가보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아주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서 충분히 교육과 수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대를 꼭 만들어서 이런 공적인 일, 그다음 전국에 공공병원이 많은데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많은 보건소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공공의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관학교, 의료 사관학교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관생들이 무료로 학교를 다 다니다가 나중에 대위 정도까지는 의무 공부를 하고 뭐 전역을 하든 계속 남아있든 선택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의대 출신들은 지역 공공병원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강제성을 지닌 파견 방식으로 보내서 운영한다는 것이죠. 네, 처우를 엄청나게 잘해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지금 민간병원이 너무나 상업화되어 있어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배우는 과정, 수련 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져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투입했을 때 아주 처우를 개선을 해주고 이후에 노후까지 보장을 해준다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그 공공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공공의사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제 느낌에는 원천적인 해결이고 지금 현재 나와 일하고 계시는 현역 의사분들하고의 이해 충돌 관계도 조금 적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 공공의대가 설립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별로 요즘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뭐지요? 너무 지금 의료가 시장화돼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공병원이 5%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공공병원이 한 30%는 돼야 되고 의료는 사실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에 맡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의사들이 또는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공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60년대, 70년대부터 의료를 모두 민간에 그냥 맡겨놓으니까 민간들은 의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성장했지만 공공병원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런 공적인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이제는 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지 앞으로 20-30년 뒤에 우리 국민들의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지난 19일 날 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근책 2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수가 인상.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의료적인 어떤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두 가지 주요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뒤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의료 사고와 의료 과오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의료 과오라는 것은 뭐 인정이 되지 않는 어떤 의료 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나 아니면 환자가 수술 이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의사가 가서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나태하게 해서 환자가 나빠졌을 때 그걸 의료 과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이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큰 수술, 생명을 다루는 수술, 응급 수술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받거나 또는 보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부담을 완화해 주시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가 문제는 이런 고난이도 수술, 정말 힘든 수술 또는 뭐 분만이라든지 또는 소아과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적은데 그 이유는 소아 환자 보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성인을 이렇게 진료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 그런 수가들이 좀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쪽에서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수가는 좀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료계가 너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건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 진공청소기처럼 지역 의료 수요를 다 빨아들인 서울 수도권 큰 병원들이 이른바 분원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자꾸 병원 만들 조짐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지역 대형 병원들도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자꾸만 몸집을 불려야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되는 거는 2027년까지 수도권에 6,000에서 7,000 병상 정도 새로운 분원으로 인해서 병상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 병원들이 대부분 또 KTX나 SRT가 서울에 도착하는 부근에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이렇게 몰려가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제가 드는 걱정은 환자들이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결국 그 병원에 의료인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를 그쪽에서 다 이렇게 감당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방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그 병원을 어느 정도는 채워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방 의료는 점점 더 큰 공백이 생기고 우리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의료계에 있어서도 지방 의료는 정말 더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어서 이거는 국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런 대형 병원의 분원을 허가를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앞으로 정말 지역을 생각한다면 서울 대형 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지역 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서 이게 모순되는 이런 거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의사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쓴소리 하시는 분이죠. 쓴소리 하시는 분이라서 뭐 의협에서 교수님 주장이나 교수님 주장에 동조하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 반박하실 것도 있고 싫어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그분들하고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른 시각일 뿐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한 밥벌이 밥그릇 싸움이라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만약에 증원을 일방적으로 하면 파업불사하겠다 이런 엄포도 놓고 했는데 물론 엄포의 화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의대 정원과 관련된 논의할 때 정부, 의사협회 뭐 또 다른 주체들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의사의 힘은 사실은 그런 어떤 집단 행동보다는 정말 환자 곁에서 환자를 지킬 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사협회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협회에서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자꾸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환자단체 또는 많은 시민단체,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다 보면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문제들 응급실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의료 공백의 문제라든지 필수 의료 문제가 우리가 어디 아플 때 미리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병을 진단하게 되는데 이런 많은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을 무시해 버리면 정말 나중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시 한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의대 증원을 정말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필수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의대 증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토크와이드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국장을 맡고 계신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동훈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참사의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1년여 만에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당시 구조 활동을 했던 소방대원, 그리고 이를 지켜보았던 현장의 시민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시 처참한 현장 영상을 본 국민들 역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트라우마는 죽음, 심각한 부상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할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우리 국민은 강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합당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참사 당일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남아영 청장 대리와 술을 마시고 있던 소방청 간부들은 아무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고 심지어 일부 간부는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이태원 참사 등 재난 관련 트라우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 심층 상담 지원 관련 내년 예산 1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